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신년 대토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해양수도 부산시대 막이 올랐습니다. 이로써 부산은 세계 속의 해양수도 중심으로 더 큰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기획된 2026 신년 대토론에서 대한민국 해양수도 세계 해양도시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다각도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1부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남재헌 항만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남재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수산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마창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 윤희성 원장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을 맡고 있는 윤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세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양이란 것이 친근하면서도 아직 우리 시민들께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고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으로 이동하는 이삿짐은 5톤 트럭 약 250대 분량. 이사를 완료하기까지는 2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지난 12월 8일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을 했고요. 화면에도 보신 바와 같이 개청식과 함께 완전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남재헌 국장님,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해수부 상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예, 방금 VCR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달에 대통령께서 해수부를 금년 2025년 연말까지 다 이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거기에 따라 저희가 12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해서 예.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임시청사요. 임시청사에 불편한 점은 뭐 크게 없으신지요? 예. 일단 뭐 저희가 해수부가 전체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네, 네.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잘 그렇군요. 이전을 했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이 800명이 넘는데 부산으로 이전을 할 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해수부 직원들이 반대도 좀 있긴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해수부에는 물론이고 또 부산시에서도 정지 여건 보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놨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사를 다 마치셨죠? 예, 이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정지 여건은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많은 지원책이 만들어졌지만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이전을 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아직도 예. 상당수 직원들이 1인용 관사에서 지내기도 하고 있고 세종시를 이전할 때도 보면 네. 단계적으로 많이들 이전했는데요. 그렇죠. 해수부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부산 시민으로서 함께 내려와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앞으로도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막 세종에 자리 잡은 가족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또 부산으로 오니까 어려운 점이 뭐 이만저만은 아닐 텐데 만약에 이제 추가 보완을 해야 된다면 어떤 점들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라도 사는데 안정적으로 되어야 직원들도 내려와서 마음 편하게 예.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부산이 새로운 해양 수도로서 또 젊은 층 친구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어떤 활력찬 예.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참호 본부장님, 이동 거리만 284km. 중앙부처 역사상 최장거리 이전입니다. 세종 내려올 때보다 훨씬 길고 먼 곳입니다. 해수부 이전의 부산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고 또 도약하는데 핵심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상황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0년 전에 이미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이 클러스터의 완성이 사실은 해양수산부의 이전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손발이인데 사실은 두뇌가 이렇게 결합돼야지 완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뭐 현장들이 계속 사실은 정책을 결정하는 곳과 멉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 결정하는 그런 정책이 아마 부산을 모델로 해서 시작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빨라질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해양 수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 사람, 자금, 기업들이 모여와야 되는데요. 이제 첫 단추가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있으니 예.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에 와야 하거든요. 이제 첫 단추가 끼워진 거죠. 이렇게 끼워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기업과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결국 동북아의 수산 물류가 또 부산을 중심으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에는 그 부산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산에 와서 확인을 해야 될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고를 세종까지 가서 보고를 하면 검토하는 기간이 길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현장과 정책의 거리가 정책 결정자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기업인과 사람,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모여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즉시 판단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라는 거,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졌다는 거. 기업과 자금 또 사람이 모이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 네. 자, 우리 윤희선 교수님께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앞으로 부산이 항만 도시를 넘어서 진정한 해양 수도로 압축 성장할 거다라는 예. 어떤 출발을 선언하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시그널을 부산 시민 또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전 세계 해양 산업계와 공유하는 예.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인데 가장 독일에서 큰 해양 도시는 함부르크거든요. 독일의 함부르크 같은 부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어떤 주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국내의 유수한 해양 기업들이 부산으로 모여든다면 예. 그 해수부 이전의 의미가 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해수부의 위상 강화, 기능과 조직이 확대된다면 해수부의 발전 역시 속도가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해수부 이전으로 수많은 업무 인구가 부산으로 대거 유입이 되고 또 기업들까지 이전을 하나둘 확정을 하면서 부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남정 국장님,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면서 부산의 파급 효과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12월 초에 부산 해양 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공표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법률상에 해양 수도란 말이 공식화됐거든요. 네. 네, 그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행정기관 그리고 지금 2030년까지 세울 계획으로 있는 해사법원, 그다음에 동남권 투자공사, 그다음 해진공도 이미 있죠. 네. 금융기능 그리고 지금 SK해운 H라인은 이미 내려오기로 돼 있고 그렇죠. 저희가 예. 뭐 HMM이나 다른 해운 기업들도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기업 기능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갖고 있는 기능들, 행정, 사법, 금융, 기업들과의 어떤 기능들이 부산에 집적화되면서 거기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마창모 본부장님이 클러스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때는 연구기관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의 클러스터라면 거기 플러스로 기업이나 금융이나 사법 요 전체가 클러스터가 됐을 때 예. 정말로 이제 해양 수도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새로운 어떤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그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예.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비단 뭐 해양뿐만이 아니라 부산이란 도시 자체의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네. 예. 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수많은 관련 기업들도 이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형 해운사 SK해운과 H라인 해운 본사 이전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부산에 자리 잡은 수많은 관련 기업들도 기대가 큰데요.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현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선원 선박 관리 기관들의 재배치가 이어지면서 부산은 금융, 기술, 정책이 통합되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실질적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 거는 AD-ICE라고 하는 AI 데이터 기반의 양식 플랫폼이고요. 새우의 개체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또 개체수와 건강 상태 그리고 사이즈까지 좀 측정할 수 있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류의 거점을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해외로 수출하는 다양한 스마트 양식 기자재들 설비들을 저희가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완공이 될 사우디아라비아의 양식장에서 저희 기술로 만든 새우들이 또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유통이 되게 되는 이런 기존에도 사용하고 있는 물류의 거점이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부산에다가 좀 국내에서 가장 큰 스마트 양식장을 건설을 해서 식량 안보 문제도 해결하고 또 부산의 고용 창출 그리고 부산을 이제 글로벌 스마트 양식 허브로 좀 만들고자 과감하게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했습니다. 프로그램 갖다가 훨씬 더 유탄하게 좋게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거거든요. 각도를 변경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각도 2도씩 변경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뭐 친환경 선박하고 어선 관련 업무를 그 해수부랑 같이 좀 했었거든요. 그 해수부가 아무래도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갔다 왔다 하기도 힘들었고 가려면 하루 이틀, 하루 정도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1박 2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의견 수렴하고 이해하고 물리적 시간과 뭐 비용이 많이 소모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모든 속도에 대해서 또 테스트를 하게 되고 보트인데 이제 날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시뮬레이션 한 거거든요. 최근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어업의 무인화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무인으로 양식장을 갈 수 있다던가 뭐 양식장을 관리한다든가 자율운항 무인 보트 이런 것들을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해수부가 오게 된다면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어업 쪽에 조금 더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을 좀 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선제적으로 이미 부산에
발빠르게 이렇게 옮긴 기업들 또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남국장님 네.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아유, 든든합니다. 예, 어떻게 보였습니까? 영상 보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수산 관련된 그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해운, 항만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있었지만 예, 예. 실제 세종 근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굉장히 듣고 네, 그런 네. 어떤 정책들을 시적절하게 반영하는 게 예. 조금 어렵지 않았었나 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조금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예, 예.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기업들하고 더욱더 긴밀하게 된다면 네. 싱가포르이 어떻게 보면 해운, 항만, 물류 파트에 벤처 기업들을 상당히 키워서 효과를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짜 정말 시적절하게 잘 정책도 수립하고 실제 기업들이 혜택도 보고 예. 그런 부분들이 또 파급 효과를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어떤 계기가 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교수님 영상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또 인상 깊으신가요? 예. 해수부가 제가 아까 해수부 이전이 시그널이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보낸 시그널에 민간 기업들이 네. 이 긍정적으로 호응하면서 예.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그 좋아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고, 반가웠죠. 예. 거기다가 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해운이나 조선이나 항만뿐만 아니라 이런 수산이나 또는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이 반응을 보이는 게 네. 저한테는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은 이렇게 보면 명실공히 해양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수식어와 달리 또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마 본부장님, 현재 부산의 해양 산업의 현실을 좀 냉철하게 한번 짚어보죠. 지금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반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가 쌓이는 구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부산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 유통량, 수출입 물량이 모두 국내 1위입니다. 거기에 부산항은 세계 2위 한정항이죠.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의 99.6%가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부산에서는 그 물량의 통행료만 받고 만족하는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외형적 위상하고 이제 내부 산업의 괴리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예. 부산은 유통 같은 처리 기능은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볼 때 이런 데이터, 표준, 인증, R&D, 금융 등이 현장과 결합해서 네. 부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는 아직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뒤로 화면에서 이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양 관광이 거의 절반이고요. 해운항만 물류라든지 수산 조선은 아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 전체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영상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우리가 수산업을 한다고 하면 수산물 자체를 가지고 부가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영상에 나온 기업들을 보시면 데이터가 설비 기자재가 되고 그 기자재를 통한 부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 이전 같으면 양식을 할 때 생물학적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공학적 지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수산물 자체보다는 그 설비와 시스템 그리고 이 메인터넌스에 따른 부가치를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부분이 이제 부산의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처리 기능을 넘어서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우리가 해양산업 그리고 이제 수산업까지 짚어봤는데 해운업 얘기로 좀 나와보죠. 윤선 교수님, 네. 한국의 해운업 그 중심에 이제 부산이 있는데 최근에 그 해운업의 이 키워드라고 할까요? 탈탄소라든지 또 해운동맹의 재편, 디지털 전환, 그야말로 해운산업의 전환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부산의 해운산업 전망을 좀 짚어본다면요. 부산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항만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 부울경의 조선 벨트도 있고 기자재도 있고 그다음에 선박 관리 클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해운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운이 취약하다는 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 부산에 있는 선사는
한 30여 개 있는데요. 대부분이 중소선사고 탱커 중심의 중소선사인데요. 매출 비중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존재감이 미미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형 선사를 유치하겠다는 그 정부의 노력은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전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해운 기업이 이때 해운 기업은 국내 해운 기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부산이 예.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세금 혜택이나 인센티브나 예. 탈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확보가 돼서 그 국내외 해운 기업들이 부산에 모일 수 있는 어떤 매력도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는 부산광역시라는 지자체만으로도 한계가 있고 또 해수부와 지자체가 합친다고 해서 또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범정부적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예. 이거를 어떻게 그 여건을 만들어서 매력도를 제고하고 기업들을 유치할 건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선도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두바이 같은 기업들의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 해운사들의 부산 이전,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남 국장님, HMM 이전을 위해서 해수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제가 그 부산 해양수도 부산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전 기관이라 하면 예. 해양수산부만 있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도 있고 관련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그리고 그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 부분들이 법에는 저희가 담겨져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민간 기업을 뭐 억지로 내려오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영진하고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종사자분들하고 상당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군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윤 교수님, 저 HMM 이전을 아주 큰 그 해수부 이전과 함께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좀 보고 있단 말이죠. 네. 예, HMM이 이전하는 것, 이게 어떤 환경들이 좀 조성돼야 이전이 좀 더 수월할지, 또 HMM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해운 기업이 대형 해운사가 이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에서 부대 산업 내지는 조성 산업의 이전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 금융, 그다음에 중개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그 부산의 그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HMM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임직원들이 그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그 불편해하는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예. 단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네. 기업이 임직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충분한 인센티브, 기업이 앞으로 기업 활동을 더 잘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예.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요인을 제공해야 예. 그걸 가지고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네. 예를 들면 뭐 이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톤세 제도를 영구히 적용한다라든지 네, 이런 네, 네. 형태의 어떤 파격적인 어떤 제안이 있고 예. 그 제안을 기반으로 기업이 임직원을 설득하면서 좀 실현할 때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 국장님, 이게 좀
말씀이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만 톤세 연구화라든지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해수부 차원에서 뭔가 좀 도움을 주거나 검토할 여력이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당장 뭐 제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다만 저희가 해양 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크게 벤치마킹 한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예. 특히 싱가포르가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중국 항만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환적 화물만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화물만 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 단계에서 나왔던 게 이제 세계적인 해양 해사 분야의 센터가 되겠다. IMC라고 하는데 그걸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밀어붙였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게 세계적인 다국적 해운 선사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본부가 오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산업들, 예. 뭐 보험이나 금융이나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활성화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유치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세제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만 예.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국가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걸 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가치 등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국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도 저희들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최대 해양 수도로 수산, 항만, 해운 등 해양 산업을 부산은 견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은 산업 구조 변화와 청년 유출, 또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으로 이제 해양 수도 부산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은 해양 수도로 도약이 가능할지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요즘 해양도시 부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정말 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글로벌 허브 중심지로서 부산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먹고 살기 편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부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이 낳기 좋은 부산이 돼서 조금 출생률도 좀 올라가는 그런 부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많아지는 부산. 해양 수도가 만약에 부산이 되고 또 해양 수산부가 또 내려오고 부산으로 아마 여기에서 육상, 해상, 그다음에 물류 이 세 개의 축이 한 곳에 집중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플랫폼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축으로 발전하는 글로벌리 선두해 나가는 그런 어떤 기대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6 신년대 토론 부산 해양 수도의 시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 본부장님, 이 화면을 우리가 인터뷰 내용도 봤습니다만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공약 때문인지 해양 수도 부산에 대한 체감이 다소 시민들한테는 떨어지거나 오히려 또 피로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변했다는 걸 느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 수산과 관련해서는 대국민적인 물가라든지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산 시만을 위한다 이런 것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예.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부산의 상징이 사실은 공동어 시장인데요. 지금 50년째 노후화된 상태로 아직도 쟁걸음으로 이제 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산물 유통의 상징인 공동어 시장이 만약에 부산 시민들 또는 대한민국을 상징해서 그에 맞는 식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첨단화된 시스템으로 아마 간다면 예. 또는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과 같이 해서 복지 공간, 문화 공간으로 같이 형성이 된다면 네. 아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체감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겠군요. 직접 눈으로 보고 좀 만질 수 있는 것들이라면 좀 더 친근하게 체감이 되겠죠. 윤 교수님, 아까 그 해양 수도라는 단어가 25년 전에 이제 처음 생겼다고 했는데 바꿔 말하면 그 긴 시간 동안 그다지 큰 발전이 없었다라고 또 비판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왜 이렇게 발전이 더뎠을까라는 질문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금방 화면에서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부산 해양 수도라는 단어하고 부산 해양 수도라는 단어가 구현된 모습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양 수도라는 단어를 계속 써오면서도 예. 해양 수도의 모습, 미래상을 그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래상을 그리고 그거를 그 시민과 국민과 또 세계 해양계와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해양 수도라는 단어로 예. 어떤 모습으로 갈 거다라는 거를 그게 영구 불변한 모습이 아니에요. 환경이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뭐 2, 3년에 한 번씩 리뷰되는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그걸 시각화하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부산시나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유효하다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속으로 마음 먹고 있는 것과 입 밖으로 꺼내서 직접 얘기를 전달하는 건 너무나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구현을 해야 된다는 거 아주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의미한 정책과 또 실무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 본부장님, 부산의 해양산업 정책이 어떻게 좀 달라지는 게 좋겠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업과 항만 그리고 아까 양식산업과 첨단 기자재 산업, 조선 기자재 산업이죠. 부산 같으면 부울경을 합쳐서. 네. 그리고 블루푸드와 푸드테크. 블루푸드라고 하면 수산물과 푸드테크 기술의 결합. 푸드테크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수산물만 얘기하지만 푸드테크 안에는 주방 용기부터 해서 레시피, 배달 앱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 이제 해양 정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좁은 바운드리에 묶고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다 분야별 결합을 해나가면서 확대시키는 쪽의 역할을 해줘야지 진정한 의미의 해양 수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화 이 부분은 필수적인 거죠.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니까 AI도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친환경과 디지털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예로 들면 이번에 아이슬란드에 우리 조선 기자재 업체들과 가서 친환경 어선 그리고 고래를 보는 광경선 2개의 레트로핏 사업을 수주받았습니다. 예, 예. 그 아이슬란드 기업이 국가가 이제 기술력이 있는 국가지만 우리나라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런 업체들을 한다는 건 친환경 어선을 만드는 건 친환경화에 가는 과정에 디지털화, 친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이 다 포함된 이런 사업들이 부산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잡고 어떤 방법으로 잡고 불법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고래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했는지 안 했는지 이 모든 데이터 결합이 수산물 하나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전 세계 소비자들은 이 수산물이 과연 이 친환경 규범들 다 지켰는지를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어떤 글로벌 위상을 갖는 수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을 거쳐서 간 모든 수산물은 우리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과 디지털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에 따라서 그 부분은 더 앞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먹거리와 관련된 것들은. 더 중요해지고 그렇죠. 자, 남국장님,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이제 물류 거점이 될 부산의 주요 항만들 그 특화 인프라 산업단지 구축화 여기에 지금 뭐 단계별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해양 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해양 수도권, 부울경을 합쳐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아까 싱가포르를 잠깐 비교를 해드렸는데 싱가포르 인구가 약 6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부울경 인구를 합치면 한 7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경남도의 농업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인구를 합친 어떤 경제 규모가 네. 싱가포르의 어떤 규모하고도 상당히 이제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전체 GDP가 5,500억 달러인데 예. 그중에 7% 정도가 해양 수산 파트에서 나옵니다. 380억 달러 정도. 예. 근데 부산의 경우는 직접적인 그 부가가치는 4조 원 정도 항만 그다음에 해양 관련돼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게 10조 정도 되고요. 예. 뭐 부산시 GRDP가 총 110조 정도 되는데 해양 수산과 관련된 연관되는 걸 전체 합치면 약 20% 정도인 22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극복을 하고 새롭게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네. 부울경 전체를 아우르는 항만 그리고 항만을 주변으로 배후 산업과 연관되는 항만 클러스터 전략이 예.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항 3.0 전략이라고 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항 1.0이면 북항 시대, 네. 2.0은 부산항 신항, 3.0은 이번에 새롭게 착공한 진해 신항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진해 신항을 첫 번째로는 규모면이나 아니면 실제로 운영 시스템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게 지금 피지컬 AI 기반의 스마트 항만입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UAE를 대통령께서 갔다 오신 다음에 그 피지컬 AI 기반의 스마트 항만 관련된 협력 사업을 지금 구체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스마트 항만을 하기 위한 생태계가 우리나라에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 공업 상원 산단에 보면 각종 기계공업이라든지 예. 방위산업 기반적인 어떤 산업들이 다 있고요. 울산에 조선업도 있고 실제로 스마트 항만을 하기 위한 크레인,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송 차량 등등이 모두 갖춰져 있고 그렇군요. 그걸 운영하기 위한 터미널 오퍼레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체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지컬 AI가 도입되게 되면 네. 지금 부울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과 연관이 되어서 피지컬 AI 기반의 스마트 항만을 거의 세계 최초로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피지컬 AI를 통해서 표준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를 쌓게 되면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인근에 있는 제조업에 또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거고. 그렇게 되면 예. 항만 자체가 갖고 있는 피지컬 AI 기반 자체가 다른 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예. 지금 제조업들은 발전해 있지만 소프트웨어 기반들이 부울경에 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산 쪽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 여러 가지 인력들을 저희가 육성하고 그런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또 장소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필드가 항만도 있고 주변 제조업도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네네. 두 번째 축은 싱가포르이 그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창출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벙커링하고 그다음에 수리조선입니다. 예. 특히 벙커링의 경우는 원래 벙커 CU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선박류를 주입을 하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주입해서 미국까지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예. 로테르담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전 세계 최대의 어떤 벙커링 그 기지입니다. 기지인데 지금 LNG가 되거나 메탄올이 되거나 하면 단위 부피당 열량이 작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놓고 미국까지 가지를 못하고 어디선가 다시 기항을 해서 벙커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극동에 있는 부산은 가장 적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벙커링을 하기 위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나 이런 생산하기 위한 화학공업이 울산 쪽에 얼마나 발전돼 있습니까? 예. 생산기지 있고 탱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링을 저희가 키우게 되면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어떤 벙커링 기지로서 친환경 연료에 대한 벙커링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기존의 연료는 아니더라도 이제 친환경 연료 시대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올 맞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친환경 선박도 우리나라가 다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수리조선도 지금 최근에 그 지역 수리조선 업체들을 보면 신조 같은 경우도
미군 MRO라든지 새로운 어떤 수리 수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군 함정이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미군의 어떤 MRO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큰 조선소에 도크를 써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 조선소를 지금 얼마 정도 있으면 민간 사업자가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형 수리 조선소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어떤 수리 조선 역할을 하게 되면 미군 MRO뿐만 아니라 어떤 대형 선박에 대한 수리 조선까지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윤 교수님, 결국은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이 해운도 마찬가지고 해양 물류 산업 그 직접화가 부산에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관에서 하는 거 말고 이제 민간 영역에서의 활발한 이전과 또 스스로의 움직임들이 좀 있어 줘야 될 때 우리 아까 저 화면에서 본 것처럼요. 네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어떤 대안들이 좀 근본적으로 필요하겠어요? 예. 우선 그 해양 수도라는 거하고 아까 남 국장님 말씀하신 IMC, 예.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센터, 이게 글로벌 해양 중심지라는 거를 조금 엮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왜냐하면 해양 수도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고 국제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센터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해양 중심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해양 수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체는 그 글로벌 해양 중심지를 얘기하고 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몇몇 유수한 선사들이 부산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 남 국장님 소개하신 것처럼 싱가포르가 그 아시아의 본부를 싱가포르에 유치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 이 부산에 글로벌 유수 해운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누누이 강조드렸던 탈규제나 예. 또는 그 혜택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탈규제 영역에서는 뭔가 선박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이 예. 선박이라는 가장 중요한 산업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네. 그런 형태의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게 STO가 됐든 아니면 선박 펀드가 됐든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투자 형태 다양화들이 그렇죠.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데 민간 금융기관, 상업은행이 들어와서 그 민간 금융을 하는 거에 더해서 네. 일반 대중,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의 자금이 선박 자산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든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왜 해운 산업에만 특혜를 줘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운동장 평탄화라 그러죠. 예. 다른 경쟁 도시들이 하고 있으면 우리도 수위를 맞춰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대학 입장에서 한 가지만 추가를 드린다면 민간 기업은 당장 이전하게 되면 우수한 인력 확보 이런 거에도 신경을 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학이 그 고급 인재, 특히 대학원 수준의 고급 인재를 양성할 때 예.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여야 되고 예. 또 융합 역량을 가진 인재여야 되거든요. 이런 인재가 양성되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선박 조각 투자 가능한 그 부분이 이제 STO는 어떤 그 증권형 토큰 같은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해양 수도 부산 시대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 세 분께 정부에 바라는 점, 또 제언할 점, 또 어떻게 하면 이제 해양 수도 부산으로서 진정한 도약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남정 국장님부터 한 말씀 정리 끝으로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그리고 사법, 금융, 산업이 집적화되는 진정한 해양 수도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런 어떤 첫걸음을 시작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도의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 해양 수도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오면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아주 든든할 겁니다. 네. 강력한 정부 부처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요. 예. 그리고 마창모 본부장님 끝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다면요. 네, 2028년에 제4차 유엔 해양총회가 이제 개최되는 게 확정됐거든요.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게 국제 규범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의제를 누가 만들고 선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제를 만들고 그리고 규범을 선도하고 그 규범을 선도할 때 그런 관련된 기업과 산업이 거기에 따라 퍼스트 무버로 움직일 수 있어야지 사실은 다른 부가치들을 같이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가 이번에 열리니까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해양 의제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희성 교수님도 한 말씀 정리해 예.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느끼기에는 여태까지 얘기되던 해양 수도하고는 다르게 제대로 드라이브가 걸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정부,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작동하는 성공 방정식을 찾아내기를 예.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세 분께 이 해양 수도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들 또 해안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산이 힘차게 희망을 갖고 도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만들어준 세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미 있는 목소리들이 해양 수도 부산의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신년대 토론 제1부 부산 해양 수도의 시대로 여기서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2부 북극항로 부산은이 방송이 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